이제 25년도 거 이제 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제가 받아놨으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처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해 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비상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 갖고 지금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총력 대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두고 있냐? 집중 피해 지역의 안정적 관리 및 경미 지역의 청정 전환 도모를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인 방제 및 효과적 자원 운용으로 피해 확산 저지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두고 두 가지를 갖고 지금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관리, 청정 전환 도모, 전략적 방제하고 효과적 자원 운영. 그래서 피해 확산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58%가 극심 심 7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울주, 포항, 경주, 안동, 밀양, 양평, 구미 여기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고요. 중요한 이유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생육 여건 악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구상나무를 비롯해서 일반 소나무들 우리 그동안 커왔던 나무들이 이 기후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고 생육 여건이 이제 안 좋아져서 지금 소나무가 이런 상태에 있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매개축 밀도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이 매개축 밀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피해 발생이 집단화 규모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 생육 여건 악화, 매개축 밀도 증가로 재선충 피해 발생이 집단화 규모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발생 지역 등 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 강화,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전략 방제 추진력 확보, 그다음에 대규모 반복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 전환 방제 적극 도입. 이제 수종까지도 이제 바꿀 계획인가 봐요.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 지역. 그다음에 과학적 예찰 진단 및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요인 차단을 위한 방제 추진, 그다음에 소나무류 이동 단속 강화 및 방제 인력의 전문성 확보 이런 거가 이제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집중 발생 지역의 이제 피해 저감을 위해서 협력 지원을 강화하는데 특히 방제 기간을 이제 이렇게 고사목 제거에 이제 기간을 이제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수염 하늘소 8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그다음에 혼생 충남 경북 이런 게 혼생 지역 북방수염 하늘소하고 솔수염 하늘소가 이제 같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9월에서 4월까지 지금 고사목 제거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전라도, 경상도 쪽에 아니, 경남 쪽, 제주도 9월에서 5월까지 이렇게 고사목 제거 기간을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매개충의 이제 기간을 좀 더 넓혀 갖고요. 이제 고사목 제거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하려고 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조 기관들 뭐 국방부 이게 이제 국가유산청장으로 됐잖아요. 국가유산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국립공원, 철도, 도로, 주택, 전력공사, 철도, 도로, 주택, 전력공사 이런 데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철도 뭐 전력 이런 데는 뭐 어떻게 해요? 소나무류를 이제 이동 관리할 때 이제 뭐 철저히 하겠다는 얘기고요. 또 군부대 같은 데는 예찰과 방제를 강화하겠다. 같이 협조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반복 집단적 발생지는 수종 전환을 하겠다. 소나무류 밀도가 높고 반복 집단적 피해지를 소나무 외 수종으로 바꿔서 이제 산림을 조성하겠다. 그 불량목은 바이오매스 등 공급을 하고 바이오매스로 공급하고 장비 진입이 어려운 경우는 훈중 처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용제목은 대용량 훈중, 열 처리 후 제제목 등 산업 용제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불량목, 용제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수종 전환을 함으로 해서 방제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뭐, 그거는 두 가지를, 여러 가지를 이제 이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 소나무를 변경시키면 재선충병 확산, 피해 확산 차단이 되고, 산불 대형화, 뭐 요새 산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불에 대한 이것도 막을 수 있고, 산사태 등 다른 재난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사목 제거 후 기후 변화에 적합한 수준으로 바꿔 경제적 가치가 이제 제고되고, 산림 소유자 입장에서는 원목 생산업자와 임목 계약, 매매 계약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파쇄라든가 훈중에 따른 방제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산림 소유자는 좀 부담 없이 조림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좋겠습니다. 수종 전환 방제 효과, 요거 세 가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과학적 진단, 예찰 진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 사업 추진에서 헬기, 드론, 지상 3중 예찰 강화를 하겠다. 3중 예찰 강화를 하겠다. 예찰을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료 보시면서 중요할 것 같은 것들은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지상에서는 QR 코드를 많이 이제 QR 시스템 활용 예찰 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지상 예찰 실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진단 예방 관리 중에서 검경 진단에서 신속 정확한 검경 진단 및 QR 시스템 관리 강화를 하겠답니다. 그 QR코드를 활용한 시료 채취라든가 검경 일에 진단까지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료에 대한 실명 관리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유전자 진단 키트 활용 확대를 위한 효율적 활용 체계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음,
그다음에 예방사업 확대 보겠습니다. 소나무 보호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1에서 4순위로 정해서 시행하고 피해지는 감염 우려 제거와 병행하여 예방 효과를 제고한다. 그래서 약효 지속 기간이 긴 나무 주사 고비용인데 이렇게 들여서 요새는 뭐 4년까지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호수라든가 천연기념물, 산림, 유전 자원 보호구역, 종지화 공급원 이건 다 문화유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국가유산으로 바뀌었거든요. 국가유산용 목재 생산림, 금강 소나무림, 특별 수종 육성 권역 이런 데는 다 이제 나무 주사를 놓는데 기간이 그 약효 기간이 긴 거를 사용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드론 방제도 있고요. 드론 방제 음, 정밀 드론에서 무인 헬기라든가 무인 멀티콥터 지상 방제 세 가지를 해서 하는데 에, 지금 연막 방제기를 사용한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 방제는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면목에 대한 거는 이용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의 확보 그래서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겠다. 이동 단속을 강화해서 인위적 확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인위적 확산, 이동이나 단속을 강화해서 소나무도 이동 단속을 강화해서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게 이제 그 전문성 확보,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 스마트 이력 관리라고 그래서 QR코드를 이게 발생한 지역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훈중 뭐 처리하고 그럴 때까지 QR코드로 다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이력 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확보, 교육 훈련을 시키겠다. 그런 게 있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합니다. 주요 산림 병해충 및 외래 돌발 병해충 대응 강화해서 그 각 병해충마다 어, 중요 해충, 병해충을 이렇게 이제 강화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발생 면적이 이제 3대 산림 병해충 요게 이제 뭐 솔리폭발이, 솔껍질 깍지벌레, 참나무 시드름병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에, 피해 발생이 이제 감소되는 추세이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그 생활권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그 외래충이 이제 점차 이제 정착되는 상황이다.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3대 산림병해충 감소하는 추세. 그다음에 넓어지는 것도 있죠. 기타 미국 흰불나방 엄청나게 피해 있고 노랑 안락하늘소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노랑 안락하늘소. 그래서 솔리폭발이 3대 산림병해충 솔리폭발이부터 보겠습니다. 솔리폭발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 적기 나무 주사를 하고
방제 추진 및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주사, 그다음에 솔리폭발이 먹종벌 등 천적 활용 친환경 생물학적 방제를 추진하고 솔리폭발이 천적들을 언제 방사를 한다고요? 5월 중순에서 6월 말까지 하고요. 기생충 이중으로는 솔리폭발이 먹존벌, 혹파리살이 먹존벌이 있습니다. 이거를 방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혼생 지역은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안 및 피해 취약 지역 종합 방제로 밀도를 저감하겠다. 종합 방제, 해안 등 취약 지역 종합 방제를 하겠다. 우선 남서해안 중심으로 예찰 방제를 집중 추진하고 음, 임업 방제 한번 실시하고 이제 나무 주사를 하겠다. 후약충 시기죠. 1월, 2월, 12월, 11월, 12월 이렇게 후약충 시기에 하겠다. 해안가 우량 곰솔림 방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소나무 재선충하고 혼생 지역에서는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 준한다. 그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미발생 지역은 임업정 방제를 추진한다. 그다음에 참나무 시드름병으로 가겠습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매개충의 잠복 시기는 11월부터 4월이잖아요. 그때 이제 잠복해 있고요. 이게 이제 성충으로 매개충이 이제 월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얘들이 우화 시기 때 5월에서 10일, 10월, 참 죄송합니다. 5월, 10월 사이에 끈끈이 노트, 매개충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 끈끈이 놀툴에 오사목 벌채 훈중 대량 포획 장치 약재줄기 분사법 유인목 설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예찰 방제 연구로 외래 돌발 해충의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큰 대왕 참나무 유리나방이 있습니다. 참나무 유리나방인데 여기 큰 대왕 여기 참나무 유리나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잣밤나무 혹파리가 또 이렇게 에, 불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의에서 이제 문제 일으켰던 것도 우려 병해충 목록으로 이렇게 등록을 시켜놓고 평가를 해보겠다. 딱정벌레목이라든가 노린재목, 메뚜기목, 응애류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내 정착 외래 해충의 효율적 관리 전략 구축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노랑, 안락하늘소, 소나무 허리 노린재, 미국 흰불나방, 미국 선녀벌레 이렇게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정착이 됐는데 방제 방법도 이제 효율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산림하고 농림 지역에 동시 발생하는 병해충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매미나방 이런 게 있는데 조기 대응을 하겠다. 꽃매미,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매미나방. 그다음에 아시아 매미나방, 열대 거세미나방 등 외래 해충 들어오고 나가는 거 검역본부와 합동 예찰을 하겠다.
제주 삼방산 구실잡담나무 고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하겠다. 고사 원인은 페일 나무좀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밤나무 해충 방지하기 위해서도 또 뭐 있네요. 그거는 자세한 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전번에 안정하고 효율적인 병해충 약제 관리 체계 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좀 보시면 호두나무 갈색서금병, 여기 이제 진단 키트가 나왔나 봐요. 예, 호두나무 갈색서금병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균성 병이다. 줄기, 가지, 잎, 열매에 피해를 주고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세균병이다. 요거 알아두라고 그랬고요. 또, 솔것집박쥐벌레 이제 모니터링은 실태조사는 4월에서 5월, 참나무 시드름병은 7월 9월, 솔잎포파리는 8월, 9월. 솔잎포파리 천적, 나무주사고 천적방사는 5월, 6월. 속껍질깍지벌레 임업적 방제 9월, 10월, 나무주사 11월에서 이듬월 2월, 참나무 시드름병 발생조사 7월, 9월이라고 그랬는데 고사목 벌채는 7월에서 이듬해 4월, 끈끈이의 놀트랩은 언제예요? 4월에서 6월 중순에 지금 막 설치하고 있죠. 해놨죠. 3대 병해충, 산림병해충, 솔리포파리 세부적인 거, 화학적 방제 나무주사. 피해도가 중 이상인 지역으로 우선 실행한다. 밀도가 유지된 개소를 우선 시행한다. 그런데 뭐 특별 방제구역, 뭐 중점 관리 지역, 및 주요 지역 피해도는 경이라도 시행을 하는 거고, 중 이상일 때, 평상시엔 중 이상일 때 한다. 성충 우와 체성기 직후 약제 주입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일반적으로 솔리포파리의 우와 체초일로부터 2주일 후가 방제 적기이다. 솔리포파리 적기 성충 우와 체성기 직후 약제 주입이 가장 효과적이다. 솔리포파리 우와 체초일로부터 2주 후가 방제 적기 후다. 솔리포파리에 쓰는 약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주사로는 아세타미프리드 분산성 액제 20%, 디노테프란 약제 10%, 아바맥틴 설폭사 프로로, 디노테프란, 아바맥틴 벤조에이트 이런 거 씁니다. 뭐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뭐 안전장비 착용, 작업 내용 및 기간, 뭐 안전 당부사항은 입간판 설치해서 해고 표시해 놓고 그다음에 완료 시에는 반드시 약제에 대한 정산 처리, 빈병회수 처리 등 관리 철저. 실행 방법은 예정지 조사, 사업 설계, 인력, 방제 장비 수급 등을 사전 준비하여 방제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관광 사적지, 우량 소나무리 지역은 약해가 없도록 시행해야 되고 이런 게 약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제를 하다 보면 오늘도 나가서 보니까 예, 벚나무에
수간 주사를 했는데 이게 마치 제초제 피해처럼 이렇게 피해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주의해야 나무 주사를 할 때, 놓을 때, 주의 약해. 그다음에 송이 생산자 등 민원 발생 우려 지역은 제외를 한다. 천공 방법, 대상목의 가슴 높이 지름에 대해 이제 결정하는데 많이 했죠. 수피를 제한 깊이인데 지름 1cm, 깊이 7에서 10cm, 주입량 4ml, 지면에서 50cm 아래 수피의 가장 얇은 부분, 천공은 위틀량의 중심을 비켜서 45도로 한다. 나무 줄기 주위에 고루 분포한다. 약재 주입기를 구멍에 깊이 넣고 서서히 당기면서 주입을 한다. 주입량을 준수한다. 한 개의 구멍에 1회 주입, 급히 주입하면 약재가 넘쳐 나온다. 그래서 나무 주사 천공 깊이와 약재 주입량을 실제로 계산해 보면 천공 깊이를 7.5로 7에서 10cm니까 평균 7.5로 잡고요. 주입량을 그 원통의 그 부피로 계산해서 그다음에 75% 계산하면 실제로 주입되는 거는 4.123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주입량 4mm를 왜 이렇게 넣냐 뭐 요거 요까지는 안 나왔었는데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산하는 거. 뭐, 솔리폭발이 그 천공은 흉고직경 10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천공 개수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 약재 주입에 따라 이게 계산해 놓은 거니까 전번에 표 준 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표 보는 방법은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10cm 미만은 제외하고 100cm 이상은 가슴 높이 지름 5cm마다 천공수가 한 개씩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슴 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이면 대경목 이럴 때는 주입병을 사용하라. 이제 천공을 뚫어서 약재를 삽입하는데 대경목은 주입병을 사용하라. 소나무 재선충하고 혼재 지역은 재선충병 나무 주사 사용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라. 기준은 다 소나무 재선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솔리부팔이 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났던 거죠. 그래서 45도 뭐 그거는 계산하는 거 이렇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표준지 조사 이제 솔리폭발이를 이제 표준지를 정해서 조사하는데 표준지 조사 시는 20m, 20m 해갖고 400제곱미터를 하는 거고요. 표준지의 중앙 인목의 친환경성 수성 페인트를 인목에다 이제 표시를 해놓는데 수성 페인트를 이용해서 백색으로 한 줄로 표식하고 네 개의 모서리에는 백색 두 줄로 경계 표시를 한다. 중심에는 하나, 이 모서리에는 이렇게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는 두 줄로 표시 이렇게 해서 슬립 호칼이 표준지 조사할 때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임업적 방제가 있습니다. 그죠? 솔립 호칼이 임업적 방제.
대면적 20헥타르 이상 선정하고, 적정 밀도 유지와 잇목 간 적정 간격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되고요. 속과 배기를 통해서 솔리폭발이 번식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불리한 환경을 조성. 생태적 건강한 소나무림으로 육성하는 게 좋고요. 속과 배기를 통해 적정 밀도가 유지된 개수의 나무 주사를 실시한다. 속과 배기를 먼저 하고 소나무 재선충 발생 구역은 소나무 방지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고 산물 처리는 뭐 이렇게 음, 좀 읽어보시고요. 생물적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솔리폭발이 생물적 천적 방사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중 이상인 중인 임지와 그다음에 천적 기생률 10% 미만의 임지에 방사를 한다. 천적 기생률 10% 미만의 임지에 방사를 한다. 헥타르당 2만 마리. 천적 기생률 10% 미만. 솔리폭발이 먹존벌하고 혹파리살이 먹존벌 두 개가 많이 사용되고요. 솔껍질 깍지벌레로 넘어가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화학적 방제, 나무주사. 이것도 중피해지 중지역 이상. 요건 했던 거니까 이제 이렇게 후약청 시기인 1월, 2월에 많이 해야 되고 11월에서 12월에 실시를 합니다. 약제 중요합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한 방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약제에 대한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 프로까지는 다 못 외우시더라도 이 약제 이름은 외우셔야 됩니다. 아바맥틴 벤조에이트, 아바맥틴 하고 설폭사 플로로 이게 하나고요. 그 디노테프란 하고 에바맥틴 벤조에이트 이게 혼합형 이렇게 세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약제 쓰시려면 약제 넣는 주입은 음,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거 하나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10cm부터 이렇게 10cm, 12cm 흉고직경 그거를 하고 요 부분에 보면 10cm 미만은 제하고 솔리폭발하고 비슷하죠. 100cm 이상은 가슴 높이 지름 5cm마다 천공수 하나씩 추가하고 대경목은 주입병을 사용하는 게 좋다. 뭐 똑같습니다. 솔리폭발이하고. 임업적 방지에는 뭐가 있어요? 아까 반복되네요. 그죠? 건강성 확보, 곰솔림. 그래서 속가배기. 그 다음에 피해지 선단지 위주로 어, 속가배기를 하는데 개수당 30헥타 이상인 규모로 집단하여 집중 시행을 한다.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강도 감벌을 한다. 소나무는 빛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수종 간의 양분, 수분 경쟁 완화를 위해 적정 밀도 유지와 잇목 간 적정 간격 4m 내외 이상 거리를 이격한다. 그다음에 모두 배기는 심 이상인 지역은 다 배버립니다. 그다음에 해안가 곰솔림을 어떻게 방지하느냐? 나무 주사하고 약재 살포인데 병해충 동시에 이제 종합 방제를 하고 토양의 이화학성을 개선하고요. 산도 유지를 해야 되고 산도 조정을 해야 되고 산도가
높은 애 낮아서 해야 되고, 유기질 비료 시비, 무기질 비료 시비 등. 그다음에 생육 환경 개선해야 되는데, 고사목 제거, 고사지 및 가지 치기, 복토 제거, 콘크리트 제거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수세 회복을 위해서 연면 시비, 영양제 수관 주사, 외과 수술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3월 달까지 해야 되고, 나무 주사는 1, 2월. 네,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참나무 시드름병으로 가겠습니다. 네, 소구역 골라배기는 거기 소구역 골라배기는 피해 주중 뭐 수집 반출이 가능한 지역 뭐 이런 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고사목을 중심으로 20m 이내에 나무에 이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때 골라배는 거죠. 고사목을 중심으로 20m 이내에 나무에 많이 침합니다. 이 고사목 제거는 골라배기는 11월에서 이걸 임년 3월까지 벌채 훈중이 있는데 훈중 처리 부위는 광능 긴 나무좀의 침입을 받은 피해 부위의 줄기나 가지를 잘라 훈중한다. 침입봉이 상단부로 이동 경향이 있어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줄기와 가지를 1m로 자릅니다. 그래서 잘라서 쌓아서 천막용 방수포, 타포린이라고 그러거든요. 천막 방수포로 완전히 밀봉해서 처리합니다. 약재는 메타소듐 액제라든가 디메틸디설파이드, 디메틸디설파이드나 메타소듐, 부루터기는 최대한 낮게 베고 적정량 약재를 넣고 훈중한다. 기타 사항으로 당해년도 고사믹 벌채 훈중은 매개충의 침입이 끝나고 장마로 인한 훈중 더미 유실 등을 고려하여 9월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끈끈 롤 트랩 설치 요즘 많이 한다고 그랬죠. 지금 계절에 이제 색깔이 아니 양면도 있고요. 한 면만 있고 그렇거든요. 그 갈색 한 면 한쪽으로 나 있는 거는 경관이 중요시 되는 데는 이런 데는 한 면, 약간 양면도 있습니다. 양면은 이런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통기성 개선 제품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높아서 이끼류 발생 같은 경우 감아놓으면 이끼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개선 제품을 사용해야 되고 설치 및 회수는 4월 말 이전에 설치해야 되고요. 회수는 10월부터 이제 회수해야 된다. 회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이라도 참나무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회수해야 된다. 회수하는 게 엄청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회수가 어렵다. 그다음에 높이 뭐 최대한 침입이 2m 이상까지 막 하니까 2m 이상까지 해라. 매개충이 많이 침입한 지제부에 많이 침입하니까 잘라서도 사용하라.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로 돌려가면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포획 방법은 포획병을 연결해서 대상목에 포획병을 연결해서 사방위로 상중하에 설치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서 유인목도 설치를 하고요. 10개소 내 방역구역당 헥타르당 10개소 내로 설치한다. 설치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목 중 매개충 침입 흔적이 없는 부위를 1m 간격으로 절단해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1m 높이로 쌓아놓으면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설치해 놓으면 매개충이 이제 들어와서 침입 산란이 끝나는 10월경에 이제 소가 군중 파쇄 등 완전 방제 처리를 한다. 유인목은 매개충 산란 이후 혼중 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좌표 취득, 경고문 설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약재 살포는 뭐예요? 지상부 살추는 페니트로티온 50%, 지상약재 살포는 약재 살포로 인한 환경피해,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적 추진한다. 요거는 6월 달에 매개충이 우하는 중순을 전후해서 흠뻑 신다. 나무 줄기에 흠뻑 신다. 3회 6월 초, 6월 중순, 6월 하순 이렇게 각각 한 번씩 3회를 치게 되겠습니다. 약재를 줄기 살포하는데 PET라는 게 한 번 났었죠. 시험에 이게 났었습니다. 6회인가 언제 났었어요. PET를 가로로 주고 파라핀, 뭐 에탄올, 에, 테르펜틴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쓰게끔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재 줄기 분사법이 있습니다. PET 줄기 분사법이 있는데 약재 줄기 분사법이라는 거는 식물 추출물을 원료로 한 친환경 약재다. 그래서 방제 대상목에 직접 뿌려 매개충에 대한 살충 효과와 침입 저지 효과를 동시에 발휘한다. PET 약재 설치, 친환경으로 만들어졌다. 직접 매개충에 대한 살충 효과도 있고 침입을 못하게 하는 두 가지 효과를 한다. 원료로는 파라핀, 에탄올, 테르펜틴 요 세 가지 알고 있었고 한 번 났으니까 또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 PET 줄기 분사법에 대한 그 약재 원료가 뭐였냐 이렇게 가로쳐 놓고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약재 줄기 분사법이 PET다. PET. 친환경으로 만들어져 있고 살충 효과와 침입 저지 효과를 동시에 발휘를 한다. 우화 시기를 고려해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 방제법은 절단 후 피해목을 임시에 방치하면 자연 건조를 촉진시키고 겨울에 낮은 온도 때문에 매개충의 밀도를 억제하는 방법을 물리적 방제법이라고 합니다. 이 참나무가 또 엄청 무겁고 그렇잖아요. 반출이 어려운 지역, 급경사지, 밀식지, 고밀도 하층 식생 발생지 같은 데는 물리적 방법을 쓰게 되겠습니다. 처리 시기는 9월에서 11월, 채성기가 지나 활동이 거의 없는 시기 때 물리적 방법을 씁니다. 피해목은 1m 이내로 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힘드시죠? 내용이 많아서, 그죠? 그래도 여기서 한 번, 두세 번 이렇게 났으니까, 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다음 미국 흰불나방 하겠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얘는 월동기는 10월에서 4월까지 겨울 동안, 그다음에 유충기는 이제 4월에서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려고 그러고, 성충기는 5월에서 10월. 예. 벌써 성충 보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방제 적기는 1세대인 1년에 두 번 발생하니까 1세대는 유충기 발생 초기인 5월 초중 이미 끝났어야 되고요. 2세대는 7월 초부터 7월 초 중순, 3세대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세대는 9월 초순 네, 방제를 합니다. 방제 방법은 월동하는 월동 저기 번데기로 월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번데기 채취, 그다음에 온 다습한 날씨가 뭐 이렇게 됐을 땐 사마귀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충기 때는 유화 등 포충기를 설치한다. 미국 선여벌레, 산림지역 월동난 부화의 약세를 방지한다. 미국 선여벌레 월동한 다음에 어린 약충 시기인 6월 상순부터 발생 정도에 따라 일주일 간격으로 일삼회 한다. 이건 농림에도 피해를 많이 주니까 이제 농림기술센터 뭐 이런데 같이 방지하면 좋겠습니다. 꽃매미 가겠습니다. 꽃매미 알루다 월동하기 때문에 동절기 방지 방법은 알덩이를 제거한다. 약춘기 때는 이것도 끈끈이 놀 트랩을 설치합니다. 나무 주사도 효과가 있습니다.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 가치가 있는 나무는 어린 약충 시기인 4월 하순서부터 5월까지 나무 주사를 놓습니다. 꽃매미 얘기하는 거고요. 꽃매미도 끈끈이 놀 트랩 나무 주사 하고 있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 하겠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 이것도 알루다 활동하기 때문에 4월까지 알 제거, 어린 약중 시기 때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상순에 2, 3회, 지상은 8, 9월에 성충기는 알을 낳기 전에 이렇게 지상 방제합니다. 얘들은 가지 1년생 가지에 집중적으로 산란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과수 같은 데는 9월 이후 1년생 가지에 집중적으로 추가 방지한다. 매미나방 가겠습니다. 매미나방. 방제 시기는 월동기 8월부터 겨울 지나 4월까지, 다음에 4월까지, 유충기는 4월에서 6월까지. 지금 이제 매미나방 방제도 약 쳐야 되고요. 성충기 때 6월에서 8월까지. 알 채취할 때는 고집도 같은 거로, 끌개 같은 거로 이렇게 알덩어리를 제거하고요. 새솔 같은 걸 긁어서. 유충기 때는 월동란이 부화할 때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성충기 때는 유화 등 페로몬 트랩, 고압살수를 활용해서 물리적 방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밤나무 해충입니다. 밤나무 해충에는 종실가해인 복숭아 명라방이 있다고 그랬어요. 발생 시기는 6월, 8월까지 하고요. 뭐 방제인데 드론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드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그다음에 항공 방제 사업자 이렇게 이게 드론 사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요 조건을 갖춰야 되겠더라고요. 1번하고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자. 나무사들 중에서도 드론 자격증 따고 막 그래서 이 드론 자격으로 많이 방제하고 있어요, 지금. 솔라방 가겠습니다. 솔라방. 방제는 언제? 월동 유충이 나타나는 시기
막 솔리 갈거 먹을 때 4월 중하순, 또 얘가 이제 알라서 유충기 되면 9월 상순쯤에 방지하면 좋겠습니다. 얘도 나무 주사 할 수 있고요. 잣나무 넓적 일벌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오리나무 잎벌레, 오리나무 4월에서 6월 하순, 얘는 성충과 유충이 동시에 방지할 수 있고요. 배벌레, 얘는 3월, 약충기 3월, 6월, 성충기 9월, 6월, 9월 사이에 하면 되고요. 약충기 때 약재 방지하고 끈끈이 놀트랩이라든가 인력으로 잡아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예찰을 강화해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번나무 사양 하늘소 넘어가겠습니다. 어, 월동기 때라든가 유충기 때 4월부터 11월까지, 성충 6월, 8월까지 해줍니다. 특히 1년이 경과한 나무의 지재부 근처에 특히 다량의 목설이 배출돼 있다. 벚나무 사양하늘서 누적된 나무는 수액이 여러 곳에서 분비한 흔적이 있다. 피해 부위는 목질부와 분리돼 있다. 피해 부위 수피는 목질부하고 분리돼 있다. 목질부 분리돼 있다. 그다음에 방제는 이제 성충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이게 성충이 밖으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올 때 방제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월동기, 유충기, 성충기 나눠서 쭉 읽어보시고요. 물리적 방제도 있습니다. 지제부에서 활동하는 성충. 많이 잡을 수 있거든요.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는 엄청 많이 막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인가 많이 잡았습니다. 붉은 매미나방 있습니다. 매미나방하고 좀 틀린데 약간 방제 방법은 비슷합니다. 알 긁어내는 거, 유충기 때 선제 집중하고 성충기 때 유화 등 유살 등 유화 등을 이용해서 유인 포살하면 되겠습니다. 소나무 허리 노린재 이거는 음, 잣나무 있는 데서 구가를 가해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랑 안락하늘소 아까 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나무 허리 노린재 안락하늘소가 이제 새로운 외래충인데 피해를 많이 준다. 그 다음에 맵시 홍나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맵시 홍나방이라고 그래서 배롱나무에 이렇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저 남부 쪽에 배롱나무가 저쪽 남부 지방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롱나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기는 9월에서 아니 5월에서 9월입니다. 유충기. 어린 유충 발생 초기에 예찰을 강화해서 조기 발견하고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맵시 홍나방이라고 있습니다. 맵시 홍나방, 배롱나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노랑, 알락, 하늘소, 소나무, 허리노린재 이런 게 신종 많이 발생하는 병이고요. 병으로 가면 피부까지 마른 병이 있습니다. 이건 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시기 4월, 6월. 특징, 피부까지 초봄부터 가지 분기점을 경계로 일부 가지가 적갈색으로 변하고 죽고 송진이 약간 흐른다. 이 증세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칼로 수피를 살짝 벗겨보면 그 속에 이제 어, 잔황반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거
병든 부분하고 안 걸린 번호하고 경계가 뚜렷하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고속도로 주변이라든가 뭐 주택가, 사적지 주변을 우선 이제 방제를 하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피해야 됩니다. 언제 한다고요? 겨울에 시행합니다. 지금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하고 있고요. 겨울에 시행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2, 3년생 어린 가지 직경 30cm 이상의 큰 나무까지 말라 죽습니다. 밀식 조림지에서 피해가 심하고 병원성은 강하다, 높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일시에 고사한다. 방법, 뭐, 소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인내 정리, 살림을 건강하게 육성, 감벌목을 이용하여 병든 가지는 반출 후에는 이미 반출 후 소각 파쇄를 해야 되겠습니다. 벚나무 빗자루병입니다. 이것도 많이 걸리니까 중요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빗자루 모양의 장가지가 다수 발생합니다. 총생이죠. 빗자루 모양의 장가지가 발생하는 걸 총생. 총생 집성이 나타난 가지는 꽃이 피는 시기에 꽃 대신 잎이. 여파, 방제 시기, 방제 방법. 4월에서 6월 하는데 가지를 절단하고 가지 전체 절단. 총생은 총생이 발병했다 그러면 수관 방향으로 15cm 이상 절단해서 토양에 매립한다. 뭐 감면목을 절단할 때는 반드시 알코올 70%로 세척하고 절단 부분 돌푸제 발라준다. 잣나무 털록병 4월, 8월 잣나무 가지나 줄기에 다망색 주머니 형태의 돌기가 나오고 주머니가 터지면서 노란 가루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요? 독포자. 중간 기주가 뭐라고요? 송이풀. 송이풀의 여름 포자가 나타납니다. 여름철 노란 포자가 송이풀 뒷면에 나타납니다. 방제 방법. 지금 이거는 뭐 했고 호두나무 갈색 썩은병 중요하다고 그랬죠. 눈뜨기 3, 4개월 아니 3월에서 4월 그다음에 동계 휴면기 월동철을 제거하고 얘들은 봄서부터 초여름에 걸쳐 신추, 잎, 열매 등이 갈색, 흑색의 반점이 형성된다. 뭐 쭉 읽어보시고요. 호두나무 갈색 썩은병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기준은 호도, 가래, 흑호도, 백호도 등 호두나무 쑥은 다 걸립니다. 느릅나무 시드름병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초기에 한쪽까지 또는 나무 전체의 잎이 시들어 버리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시든 잎은 이 말림 현상과 함께 노랗게 변하는 후 갈변하여 낙엽이 집니다. 감염목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나 심할 경우 수간부에 매개충 침입 확인이 됩니다. 수피 제거 시 갱도 형성 및 괴사 증상이 나타난다. 수피를 벗겨내면은 이 개들이 느릅나무 좀들이 이렇게 옮겨진 그런 방사선 모양으로 막 보입니다. 오사목 제거하고요.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근데 병하고 해충했던 그런 겁니다. 여기 약재 설정이 있는데, 어, 소나무 재성충 26분목이나 있네요. 유엘브레하는 게 뭐예요? 항공 약재 살포할 때, 에, 그 미량으로
고농도 미량으로 이제 할 때 플루피라딘 퓨르온액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ULV 소남세손증 이런 거는 항공기 살 때는 퓨로피라디 퓨론이라는 게 있어요. 플루피라디퓨론 이런 게 있고요. 혼중약제 뭐 아까 한 거입니다. 다 내용이 똑같고요. 아까 뭐 소나무 몇 개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솔리북파리는 아세타민프리드 뭐 디노테퓨란 뭐 이런 거 하라 외우라고 그랬고요. 솔껍질 부분 각지벌레도 뭐 에방맥틴 벤조에이트, 아베맥틴, 설복사풀로로, 디노테프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개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솔리북파리는 했으니까 줄어드는 추세죠. 2015년에 엄청 발생했고 지금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솔리포크에 주어지지 않고 1929년 서울 창동궁 전남 목배에서 최초 발생하였으며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해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거기 그거에 따라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솔리폭발이다. 솔 껍질깍지벌레가 어떻게 났었냐? 1963년 전남공에서 최초 발견됐고 뭐 피해를 많이 줬다. 이것도 점차 이제 감소하고 있다. 뭐 그렇게 써놓으면 솔껍질 깍지벌레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중요한 거는 지금 다시 한번 뭐 지도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밤나무 해충 드럼 방제 방법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산림병해충은 요거로 이제 맞추고요. 시간 날 때마다 들어가서 다 볼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방제 방법 이런 거만 병해충에 대한 거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득댐이라는 거는 음, 일소 또는 피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은 겨울철에 나타나는 음, 상열 이거랑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럼 여름 벼댐이라고 그러는데 에, 그 263쪽 맨 위에 보면 벼댐이 나타나는 이유는 해를 향하고 있는 부위의 껍질 아랫부분과 다른 부분, 특히 음달진 부분과의 온도차 때문이다. 해를 향한 면의 온도, 조직 온도는 응달 부분 조직의 온도에 비해 매우 높으며 실제로 대기 온도에서 10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조직 사이의 이러한 온도 차이는 변색, 이게 만약에 볕 때문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 어떤 상태가 난다고요? 변색되고 수침 증상, 물집 등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궤양으로 발전하여 수피 아래 조직이 말라 죽고 약간 꺼진 모양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죽은 수피를 통해서 부우균들이 침입하면 그 밑의 목재는 썩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면 이 지역의 나무는 몇 년 안에 모두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공원 같은 데 가면 단풍나무다 그러면 대부분 숲이가 이게 볕댐 피수 현상을 받아서 그 줄기가 다 이제 궤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 놓으시면서 볕댐에 뭐 계속 나옵니다. 뭐 단풍나무, 뭐 벚나무 이런 거 볕댐에 대한 게 뭐 남서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줄기에 궤양이 생겼다. 뭐 그러면 어떻게 볕댐에 대한 거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음, 겨울볕댐이라고 264쪽 있잖아요. 겨울볕댐은 이제 상열이잖아요. 상열에 보면, 이것도 겨울볕댐에 보면 겨울철 햇볕의 강도는 여름철에 비해 상당히 약하긴 하지만 겨울에도 햇볕에 의하여 여름철 볕댐과는 약간 다른 기작에 의하여 피해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겨울철 햇볕 피해를 여름철의 볕댐과 구분하기 위해서 겨울볕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볕댐이 발생하는 시기, 겨울에 햇볕이 좋은 맑은 겨울날에 주로 발생하고, 이런 날 낮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해를 향한 쪽의 나무 껍질 온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대기의 온도보다 더 높아졌다가 해가 지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여 추운 날은 어느 점 밑으로까지 떨어진다. 나무 줄기, 특히 나무 껍질은 이러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하여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며 조직이 매우 약해진다. 그래서 이 여름볕 댐은 이렇게 보면 숲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겨울볕 댐은 쫙 갈라지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의 일정하게 깨끗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여섯째 줄인가요? 나무 껍질의 온도 변화는 색깔이 어둡고 진한 나무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나무가 받는 태양의 열 에너지는 정오를 조금 지난 시간, 즉 태양이 나무 줄기의 남서쪽 면을 비추고 있을 때 최대치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나무 줄기 중 남서쪽 면이 밤낮의 온도 차이의 가장 극심한 부분이 되므로 겨울 햇볕은 줄기 남서쪽 면의 나무 껍질이 길이 방향으로 갈라지는 상처를 유도하는 셈이 된다. 갈라진 상처는 간혹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무 자체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치유하면서 상처를 극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에, 겨울볕댐에서 피해를 받은 거는 대부분 유압 조직이 잘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갈라진 그 상처 중에서 그게 아물어 갖고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건 대부분 상열이고요. 여름의 볕댐은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압 조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더디게 나오고 그래갖고 개양이 오래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볕댐, 여름볕댐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방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방제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거를 요점 정리하셔갖고 계속 서술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껍질은 예상보다 두껍고 견고하여 옮겨 심기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햇볕에 노출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자라온 환경에 계속하여 충분히 적응해 갈 수 있다. 숲이나 나무들이 갑작스럽게 햇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광막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실제로 못 본 식물에서 열매나 잎을 제외한 부분에 볕댐이 우려되는 것은 대기의 나무를 옮겨 심었을 경우이다. 만약에 줄기에 볕댐이 우려된다면 새로 옮겨 심거나 햇빛에 노출된 가지 또는 줄기 등을 땅가 부분에서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가지가 시작하는 부분까지 뭐를요? 클라프트 종이를 싸주거나 진흙을 바르고 새끼줄을 감아주고 그렇게 한다면 여름 및 겨울의 볕댐을 예방할 수 있다. 진흙 바르고 새끼줄 바르고 요새 뭐 황토 뭐 이런 것도 많이 바릅니다.
부직포를 감싸고 또한 밝은색 띠로 줄기를 감아 감아주어도 266쪽입니다. 줄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햇빛에 노출되는 가지나 줄기에 백색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여 수피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볕댐 형성이 줄어든다는 사실도 밝혀져 있다. 그래서 백색 수성 페인트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뭐 유성 또는 고무줄의 페인트는 오히려 해롭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에, 시토스프라 이런 줄기 개양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나 봐요. 그래서 유성은 이제 락데스 페인트 이런 거는 안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볕댐 피해가 심한 곳에 나무를 새로 심어야 한다면 처음부터 볕댐에 저항성이 높은 수종을 심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방법이다. 그래서 참나무류, 소나무류 등 수피가 두껍게 잘 발달된 나무들이 볕댐에 강한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얇은 버즘나무, 배롱, 오동 이런 건 피해를 준다. 그래서 버즘, 배롱, 오동, 벚나무가 볕 때문에 약한 수종이 되겠습니다. 좋은 피해로 가겠습니다. 좋은 피해. 좋은 피해는 말 그대로 냉해 있고 동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잖아요. 10회 때도 나온 건데 266쪽 밑에서 보시면 두 번째 줄 냉해를 입은 나무들은 냉해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데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잎이 누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피해가 심하면 잎의 가장자리 조직들이 죽기도 한다. 그래서 267쪽의 위에 그림을 보면 밤 기온이 며칠 동안 매우 낮았던 이른 봄에 심한 냉해를 받은 포도잎 잎 가장자리에 조직들이 죽어가고 있음. 이게 냉해를 받았을 때. 냉해도 봄에 우리 냉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계속 시험에 나는 건데 267쪽 그림 밑에 보면 늦봄에 내리는 서리는 많은 나무에 상당한 피해를 주며 그 피해가 시발점이 되어 결국에는 나무 전체가 죽기도 한다. 그래서 봄철에 새로 나온 조직들은 매우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서리가 내리면 새싹 또는 새잎들이 죽어 몇 주 안에 검게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꽃사과, 목련, 수수꽃다리 등은 늦서리에 의해 피해가 잘 나타나는 나무들이며 특히 목련이나 수수꽃다리와 같은 꽃이 일찍 피는 나무들은 꽃이 피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런 주변에 보면 목련도 요번에 봄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봄철에 온도가 이상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럼 꽃까지도 약간 이제 이게 어는 것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새잎 뭐 이런 새싹들이 검게 변하더라고요. 꽃잎이 그런 거 써주면 되겠고요. 그 종류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나 배 열매 껍질에 코르크화한 띠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변색되는 것은 늦서리가 내린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이다. 갈색이 되는 그런 음, 늦서리는 이렇게 갈색이 되고 가을에 접어들면서 또 내한성은 늦여름에 주는 비료에 따라 이제 비료를 안 주는 게 좋겠죠. 이제 가을에 특히 이제 칼륨, 뭐 칼슘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질소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그 조직이 경화되지 않고 연약한 상태로 유지돼서
이게 이제 내한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소 함량이 많은 비료를 늦여름에 시용한다면 잎에 충분히 경화되지 않고 잎이 경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을을 맞게 되고 이에 따라 가을에 이른 서리의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많은 질소량이 많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된다. 그리고 질소량이 과다하지 않고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균형 시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사진을 보면 맨 밑에 서리에 의한 나뭇잎 및 가지 말라 죽은 거죠. 새 잎들이 다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이건 뭐예요? 예, 저온에 의한 피해입니다. 서리에 의한 피해. 그 다음에 동해를 받은 나무와 죽은 잔가지 잘 안 보이는데 이것도 마치 이 새잎이 나오다가 다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그림 위에 보면 2층 형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뭐예요? ABA, 아브시스산이 저온 순화에 관여한다는 증거는 여러 식물에서 다음 주 확인됐다. 그래서 초본 식물의 경우 저온 순화하는 동안 내부 ABA의 양이 증가한다는 것이 관찰됐다. 그다음에 그 증가량은 저항성인 품종이 감수성인 품종보다 더 많다. ABA가 더 많이 이제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ABA가 양이 증가하는 거죠. 저항성이 높이려면 저온의 저항성을 높이려면 뭐예요? ABA가 많이 발달돼야 된다. 그래서 음, 그 268조 한편 밖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경우 뿌리는 흙에 의하여 보호되는 반면에 가지는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면 잔가지들은 쉽게 얼어서 이듬해 봄에 싹을 틔우지 못한다. 따라서 봄에는 수강 가장자리 부분의 장가지들에는 잎이 자라 나오지 않는다. 또한 나무 전체의 꽃과 눈이 초기에 이 갈변되는데 이때는 동해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꽃과 눈이 갈변된다. 그 다음에 만약 동해가 의심되면 지난 2년 동안에 그 지역 한겨울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를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된다. 겨울에 며칠 동안 이런 최저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나 그러면 동해 피해를 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과 이제 꽃눈이 이제 갈변된다라는 게 특징이고 이거 알아내려면 2년 동안의 한겨울의 최저 온도의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된다. 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최저 온도와 최저 온도 지속 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저온에 의한 그 피해 기작, 그거는 0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제 피해를 주게 되겠습니다. 냉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쭉 읽어보시면 작용 기작이 있거든요. 이것도 요점 정리해서 어,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음, 대략적인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69쪽에 보면 저온 피해의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한성이 큰 수종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한성이 큰 거는 자작, 오리, 사시, 버두, 소나무, 전나무, 약한 것들은 삼나무, 편백, 곰술, 금송,
히말라야 시다, 배롱나무, 피라칸사스, 자목련, 사철나무, 벽오동, 오동나무 이런 것들이 약합니다. 내한성이 약한 거. 그래서 아까처럼 이 내한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 질소 비료를 주지 말고 조직의 경화가 지연되어 있는 나무는 저온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지고 피해를 입으므로 생육 후기에 들어가면 나무에 덧걸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뭐 가지와 줄기를 짚으로 감싸주고 얼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보편적인 거 얘기지만은 그 전문 용어를 많이 써서 여기 책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써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71쪽에 수분 스트레스로 가겠습니다. 수분 스트레스 많이 나오죠. 뭐 너무 많아도 습해로 피해받을 수 있고 건조 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72쪽에 있습니다. 272쪽에 그림 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 부족. 그림 위에 보면 수분 부족에 의한 증상 가운데 가장 흔하고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잎의 마름이다. 잎 마름은 화렵수에서는 잎의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조직이 마르며 가장자리부터 안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르고 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이다. 그림을 보시고 이렇게 침엽수에서는 이 끝부터 기부 쪽으로 마르면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272쪽 밑에 그림 보시면 수분 부족에 의한 은행나무 잎마름병과 탄저에 의한 칠엽수의 잎마름 구분이 되죠. 바로 수분 부족하고 탄저병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그림 밑에 보면 화렵수의 잎마름은 초기에는 탄저병에 의한 병진과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수분 부족이라면 인맥과 인맥 사이의 조직이 마르지만 탄저병은 인맥을 포함하여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 모양도 불규칙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의 칠엽수의 입마름병하고 이거는 탄저병이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입마름병, 순수하게 수분 부족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수분 부족에 의한 입마름병은 위쪽 또는 끝 가지에 달려있는 잎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심하게 나타나 가지 아래까지로 증상이 확산되어 내려가는 데 비하여 탄저병의 입마름병은 주로 아래까지에 달린 잎에서 나타나서 위까지로 옮겨간다. 탄저병은 뭐예요? 아래까지에서 위로. 그런데 수분 부족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증상을 갖고 구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73쪽에 보면 그러므로 주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잎의 가장자리가 가장 먼저 수분 부족을 겪고 심하면 조직이 터지며 잎이 마른다. 주맥 부분의 여벽 조직은 거의 잎이 떨어질 때까지 푸른 상태로 남아 있으나 잎맥 사이의 조직은 갈색으로 변한다. 이런 수분 부족할 때 병증들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수분 부족 쓸 때 많이 양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수분 부족 스트레스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강우량과 적설량이 적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 큰 도로를 따라 심겨 있는 가로수는 대개
도로와 인도, 배수구 등에 둘러싸여 지극히 한정된 공간에서 자라고 있다. 이러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땅 밑을 살펴보면 뿌리가 제대로 뻗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분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생장은 매우 더딜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길가, 뭐 토심이 얕은 땅, 뭐 이런 데서 가장 심하게 받기 쉬운 게 수분 부족입니다. 수분 부족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 274쪽 보시면, 274쪽에 보시면 겨울 건조가 중요합니다. 겨울 건조는 우선 기상 이변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건조하지,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조해지는데 요즘은 그 제트 기류의 파괴로 인해서 이런 겨울 건조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 건조 상당히 중요합니다. 겨울 건조, 동계 건조라고 하죠. 겨울 건조, 동계 건조는 요새 기온이 급속하게 내려가면서 건조한 상태에서 수분 관리가 안 되면은 나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 건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밑에 보면 보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분이 부족할 때 그런 물 빠짐이 너무 빨라서 이럴 때 이제 그런 토양에다가 이제 보습제 같은 걸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조 때문에 이제 수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습제를 뿌려준다. 보습제를 주면은 토양에 서 있으면서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어, 순목한테 수분을 공급해 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75쪽에 증산 억제제를 뿌려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건조하게 되면 이 대기 공기는 이제 따뜻한데 땅속에 뿌리는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기와 잎에서는 특히 상록수 같은 데서는 줄기와 잎에서 수분 증상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증산 억제제를 뿌려줍니다. 그래서 275조 수분이 부족한 동계 건조시일 때는 증산 억제제는 앱시스산, 아스피린 등의 기공이 열리지 않도록 대사를 저해하는 제제와 왁스 등의 방막형, 방막 형성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얘들을 발라주면 어떻게 해요? 기공 억제가 됩니다. 아니, 기공 억제제가 돼서 예, 그 왁스도 이런 것들은 피막을 만들어서 공기가 증발되지 못하게 증발 억제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겨울 건조 때 뭐 이럴 때도 이게 증산 억제제를 많이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또 이식할 때도 증산 억제제를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76쪽에 셋째 줄 보면 증산 억제제는 피막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주 원료로 하여 개발된 대제로서 묽게 희석하여 잎 표면에 살포하면 얇은 피막을 만들고 기공을 다, 기공을 덮음으로써 수분의 증발을 억제한다. 수분 억제제의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에는 OED, 실리콘 오일, 페닐, 머리큐리, 그 다음에 아세테이트가, 왁스,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OED,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을 덮어 증산을 억제하는 제제이므로 화렵수의 경우 잎의 뒷면에 골고루 살포하고 침엽수의 경우에는 주로 잎 안쪽에 살포하거나 실제로 가지의 피목 등으로 또 수분 증발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잎과 가지의 전체를 골고루 살포하고 그럼으로써 증산을 억제하는 겁니다. 특히 옮겨 심을 때 마르는 것을 방지하고 활착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증산 억제제를 뿌려줍니다. 이거는 건조할 때고 276쪽에 보면 또 과다할 때가 이제 수분이 너무 많을 때가 있죠. 물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예, 토양에 물이 고이면 뿌리는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는 뿌리가 죽어서 나무 전체가 완전히 말라 죽는 일도 있다. 그래서 음,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약 20%에 이르는데 뿌리에 도달할 때는 반드시 이게 확산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자꾸 점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10%보다 낮아지면 나무 뿌리는 호흡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3% 이하로 떨어지면 뿌리는 완전히 질식하게 된다. 결국은 물이 고여 있다, 지표면에 그러면 음, 산소가 토양 속으로 확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호흡도 못하게 되고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뿌리가 질식하게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그래서 수분 과다의 영향은 언제 만약 나타납니까?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지속 기간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고산지 종의 수목에서 가장 빠르게 발생합니다. 고산지 높은 데서 그래서 이때는 왜냐 높은 데서 이제 낮은 데로 흘러오기 때문에 물이 고일 일이 없고 그래서 언제나 수분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므로 홍수가 나도 침수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고산지종의 수목들은 침수에 대한 내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에, 피해를 가장 보게 된답니다. 그래서 침수가 많을 때 그 수분 과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하는 지형으로 바꾼다거나 배수 시설을 만들고 토지를 개량해서 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거. 이런 뭐 유공관을 이렇게 유공관을 만든다거나 청근성 수종으로 재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호습성 물을 좋아하는 포플러와 버드나무 등 이런 품종을 심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보면 침식이 있는데 씻겨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유실되는 거고요. 뭐 눈 얼음에 대한 피해는 조금 읽어보시고요. 작년 겨울에 많이 피해 입었잖아요. 그래서 278쪽에 낙엽수의 경우에도 잔가지 밀도가 높다면 눈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으므로 잔가지를 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분지각이 예리한 가지는 정상적인 목재 현상을 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하여 부러지거나 찢겨지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가지나 줄기들은 어릴 때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제거하기 힘들다면 적당한 시기에 지주대 설치 및 쇠조임, 브레이싱 등 보강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9에 보면 낮은 상대 습도, 대기 중에 습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그런 것도 좀 보시고요. 34쪽 토양 스트레스가 있는데 토양의 스트레스 그중에서 278쪽에 보면 산도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산도는 pH 5 이하의 산성 토양에서는 대부분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 토양에서도 녹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던 물질들이 산에 녹아 나와 이제 산성이 되게 되면 철망, 아구알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산에 녹아 이제
독성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철망아구알 요거는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산성이 되면. 그래서 산성토양을 교정하려면 흙에 소석회를 처리하면 된다. 또 염류토양도 문제입니다. 염류토양, 거기 중간에 보면 염기성 토양도 나무에 피해를 주는데 특히 산성토양을 좋아하는 진달래나 철쭉 같은 관목에는 치명적이다. 토양이 염기성이면, 강염기성이면 토양에 이탄, 황화 알루미늄 또는 황을 처리하여 교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산도 처리하는 방법 여러 번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기물 불균형, 그 영양분이 부족할 때 증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애매하거든요. 문제 내기가. 그래서 간단하게 철 282쪽에 철 결핍증 어떤 현상이 있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다음에 283쪽에 구리 독성, 홍소 독성, 망간 결핍, 기타 결핍에서 이렇게 철, 구리, 홍소, 망간 요 결핍에 나타나는 증상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284쪽에는 이제 공공률, 물리적 토양 스트레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공공률이 감소한다는 거는 아까 얘기한 에, 이제 고상, 액상, 기상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액상과 기상이 공국이잖아요. 결국은 호흡을 또 못하게 되고 공국률이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호흡도 불량해지고 액상을 보유할 수 있는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공국도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다밥, 맨 밑에 줄, 토양 경화, 다밥이라는 게 있는데, 압력이 토양에 가해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토양이 경화되는 거죠. 다져지기 때문에 285쪽입니다. 경화되고, 그럼으로써 토양의 공기와 수분의 교환이 어려워지고,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이 감소하고, 진흙의 양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면서 다발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발 현상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 토양은 다밥은 토양의 물리성을 불량하게 하여 뿌리의 생육을 불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다밥은 깊게는 토심 30cm 이상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표소층 1에서 4cm에서 용적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게 다밥이 된다는 건 용적 밀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피에 대한 무게가 커진다는 거죠. 그죠? 부피는 줄어드는데 에, 토양의 무게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질량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용적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하고 물의 유동이 어려워진다. 그다음에 여름철에 이게 다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상승 효과, 지온의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더욱 이제 이 호흡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 토양은 1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특히 온도가 여름에 막 더 높을 때는 호흡 불량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다밥, 다밥 정도는 중요하죠. 그 다밥은 뭐로 측정합니까? 예, 토양 경도계로 측정을 합니다. 토양 경도는 일반적으로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는데 나무가 크게 지장 없이 자랄 수 있는 경도는 1.5kg per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6kg 제곱 센티미터가 되면 어떻게 고사할 수가 있다. 이건 다바 경도 엄청 딱딱한 거죠. 다밥을 받은 나무의 피해는 흡수를 하는 잔뿌리들이 죽는 것부터 시작한다. 어디부터요? 잔뿌리, 다밥이 되면 잔뿌리부터 하고 지상부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알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죽는 것이 이제 잔뿌리부터 죽는데 그러면 지상에는 토양의 아니 이제 잎은 작아지기 시작하고 또 다밥되는 거는 말단 여기도 끝에서부터 고사하기 시작합니다. 고사하는
끝까지 이게 끝 가지가 많이 고사하고요. 이 상층부부터 시작하여 결국에는 나무 전체가 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양 경독의 그 표 3-4 꼭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가지 나오는데 막 답합이 나오면 이 표를 그려서 숫자까지 써놓고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심송 이거는 밀리미터로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4mm 이하고요. 아주 부드러운 욱이죠. 0.4kg/제곱미터 이하. 누르면 저항이 거의 느끼지 못하고 토양 입자의 결합력이 거의 없는 상태, 심송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견으로 가겠습니다. 강견에 보시면 숫자를 다 외우셔야 돼요. 4부터 시작해서 17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17 이상이면 17mm가 나온다. 경도계로 측정했더니 17mm 이상이다. 이거는 딱딱한 거죠. 강견. 그래서 그 토양 입자의 결합력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매우 단단하여 상당한 힘을 가해야 부서진다. 그 옆에 지압법을 보면 힘을 가해도 지운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딱딱해져 갖고 답합이 돼서 경도가 엄청 높아간 거죠. 그래 경도가 17 이상이라든가 3.6 이상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면 이게 다밥이라는 걸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도가 딱딱하다는 것도 또 써주면 좋은데 다밥이에서 이제 경도가 딱딱해진 건데 287쪽에 보시면 이 딱딱한 땅이 왜 나쁜가를 이제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대개 지표면에부터 20cm 이내의 토양 미생물들이 이제 지표면에서 그 20cm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미생물들도 이게 토양이 너무 딱딱하니까 미생물들도 살 수 없고 뿌리대로 호흡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네, 한꺼번에 개량하는 건 좀 어렵고 따라서 수세 및 주변 환경, 관리 주기 등을 고려하여 개량 면적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방법으로는 토양 경운 시에 충분히 부숙된 대비 토탄 이끼 등 같은 유기물 또는 폴레이트나 모래 같은 무기 토양을 섞어 갖고 토양의 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뿌리 조직 위에 토양의 공기층이 스며들도록 이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공관 설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뿌리 조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생물적인 거. 요새 도로가에 보면 엄청 많죠. 그거 쭉 읽으셔서 음,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그 수세는 어떤가? 입이 정상보다 작아지고 잎의 수도 뭐 적어진다. 잔가지가 마르고 그다음에 종자 생산력이 적어진다. 비정상적으로 종자 생산력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집니다. 이거 제가 잘못 읽었는데 그래서 뿌리 조임의 특징하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증 중요하죠. 여기 한 세네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지는 조임을 당한 뿌리의 바로 위쪽까지이다. 그다음 일반적으로 아랫부분의 잎과 가지들은 건강하게 남아있다. 뭐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토 있습니다. 그죠? 복토. 복토는 높게 이제 흙을 덮었을 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289쪽에 보면 복도되었을 때 그 특징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복도되었을 때 피해 증상, 밑에 부분에 사진하고 그 윗 부분에 있는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도됐을 때 일반적으로 입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수가 적어지며 조기 낙엽과 더불어 끝까지부터 고사되는 등 쇠락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그래서 입도 왼쪽 오른쪽 다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입도 작아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도됐을 때 그 지제부를 파보면 알게 되겠죠. 그죠? 지제부 쪽이 정상적인 것들은, 나무들은 밑에 뿌리 쪽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데, 복도된 거 같은 경우 그림 B를 보시면 이 위아래가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 밑에 이렇게 갈라지는, 그러니까 뿌리하고 이렇게 넓게 펼쳐지는 부분이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면서 복도된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계속 290점 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에도 그 복도에 대한 이제 효과, 이거 어떻게, 아니, 복도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제법, 유공간 이것도 설치하고, 뭐, 이제 마른 우묵도 설치해주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91쪽 표 보시면 복도에 대한 민감한 거, 보통인 거, 둔감한 거,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절토라는 것도 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 내용이 좀 이제 대기오염 뭐 이런 게 끝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어렵네요. 쭉 보시고요. 뒤에 부분 대기오염이 좀 많이 나오는 추세거든요, 지금은. 그다음에 특히 여기 보시면 화학물질에 의한 수목 피해가 311쪽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 피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사진 보고 제초제 피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제초제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나, 제초제 피해 계속 나오니까 공부하셔야 되고, 314쪽, 15쪽 이거 다 보시면 그 제초제 피해에 대한 방법, 방제 방법 이런 게 있고요. 그 종류도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15쪽의 밑에 보면 종류들이 있거든요. 침엽수, 화렵수, 제초제 피해, 이제 디캄바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약한 거, 저항성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를 어, 다 요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16쪽에 약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염해 피해, 염분 농도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설제에 의한 피해, 이런 거 계속 시험에 나누고요. 그다음에 322쪽부터 복합병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오래되고 그러면서 세락이라는 게 나왔어요. 세락이라는 게. 이게 10회 때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 쭉 읽어보시면 세락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했던 뭐 다밥이라든가 뭐 환경오염이라든가 산성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다 복합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피해를 받아서 이제 나무가 숲이 막 이제 죽는, 특히 기후 변화에 의해서 나무가 이제 다 처침 죽어가는 상태, 이거를 쇠락인데, 쇠락에 대한 거를 꼭 공부를 하셔갖고 음, 쇠락의 의미는 뭐고, 쇠락의 의미라는 건 계속 얘기하지만 그 아까 다밥, 복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숲 같은 데서 이제 관리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처음에 많이, 요새는 자주 나는 편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비생물적인 거는, 해충, 그 비생물 중에서 비생물 쪽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적을 수 쉽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중적으로 비생물적인 것도 한 7, 8개 정리하셔서 그거에 관련된 거 있으면 자신 있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땠습니까? 오늘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